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층,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윤석열 때문에 비롯된 선거로서 내란 종식 선거다, 내란 극복 선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괴물 독재를 저지하는 선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부터 비롯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럼 도대체 김문수 후보나 이낙연 총리는 괴물 독재를 저지하는 선거다라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규정하는 걸까요?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그냥 12.3 해서 탄핵이 되고 4월 4일이죠. 탄핵이 되고 이렇게 6월 3일 이렇게 됐으면은 뭐 내란 종식 선거 그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건 내란 종식 플러스 사법부를 이재명 후보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보인,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데 이제 문제가 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사법부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건 뭐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 종식시키겠다. 이재명 후보 범죄의 세척, 소멸, 군대 말로 하면 미스나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세척하고 완전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걸로 그냥 깨끗하게 그 사건 하나만 딱 해서 끝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영미법 같으면 그렇게 또 가능해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의 사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작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일단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만 해도 한 5가지입니다. 공수처 수사 지금 들어갔죠. 특검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청문회 하겠다고 협박해서 지난번에 이제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1차 했죠. 사퇴 압박을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탄핵 카드 들이밀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만 5가지를 하고 있고요. 법원에 대해서도 카드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동원해서 4심제로 하겠다고 그러고요. 법 왜곡죄 동원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를 뭐 30명 내지는 100명. 그리고 이제 여론이 나쁘니까 100명 카드는 슬쩍 집어넣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카드죠. 그러면서 또 끔찍한 얘기는 후보의 입을 통해서 깨끗한 법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태리의 깨끗한 손, 그 수사 검사를 얘기하는 깨끗한 손을 연상시키는 깨끗한 법원, 완전히 법원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권 바뀌면 법원 각오해라라는 아주 조폭들이나 쓰는 용어를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은 사법부를 완전히 거의 장악을 넘어서서 개비를 하겠다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나겠다는 얘기고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인 거예요. 이게 내란 극복하고는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란 극복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의 실행은 그날 새벽까지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내란은 불과 어찌 됐든지 간에 뭐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든 안 했든 지금 수사가 좀 잘 진행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 수사를 현재 믿을 수도 없고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내란의 실행은 어찌 됐든지 간에 3시간도 못 돼서 이건 끝났고요. 정치적 절차는 국회 절차하고 헌법재판소 절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끝났습니다. 현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법적 절차는 수사와 재판인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특검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재판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건 아마 3심까지 진행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법적 절차는 굉장히 오래 끌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내란 사태가 종식이 안 됐으니까 계속 내란 할 건가요? 이제 정치는요, 실행을 완전히 진압했고 정치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치는 내란을 넘어서서 비욘드 내란, 그러니까 내란 건너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내란 극복 플러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걸 하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는 선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을 하겠다고 지금도 맨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황으로 모시는 김문수가 다시 윤석열을 끌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눌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2, 제3의 내란 음모라는 말도 합니다. 이건 제2, 제3의 내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는 불가능합니다. 그날 내란의 실행이 있었던 그날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사 쿠데타, 그게 친위가 됐건 뭐 반란이 됐든지 간에 군사 쿠데타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12.12 사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또 5.18 광주 학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대개는 뭐 기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학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든 분들은 다 몸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몸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젊은 군인이건 지휘부에 있는 군인이건 간에 명령을 하달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이제 군대에서 상하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요. 특별 권력 관계의 핵심은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날 보면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을 통해서 참모장까지 연대장, 대대장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서 끌어내려고, 그게 국회의원이든지 뭐 인원인지 잘 모르지만 끌어내려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최근의 역사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유신과 뭐 12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의 60년대 이후의 역사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위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그날 최신 그 기술을 가지고 아버지들이 그 특전사나 그 해당되는 부대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기 자녀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절대로 민간인들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총을 쏴서도 물론 안 되지만 절대 민간인들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문자로 보내잖아요. 뭐 예전에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12.12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그 챗 GPT가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면은 내란의 실행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미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정말 거의 정신 나간 지도자가 내란을 실행을 해봤자 실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정치적 절차하고 법적 절차가 있고, 지금 그걸 윤석열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갈 길은 빤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면 복권도 어떤 대통령이 와도 못 시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란은 사실상 이제 법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이 법적 절차는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물론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인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란을 넘어서서 내란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 지금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국가 위기가 지금 삼각파도처럼 복합 위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요, 물론 우리가 만든 것도 있죠. 이 뜬금없는 이 쿠데타로 사실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국제적, 국내적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치 않아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를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사법부를 거의 붕괴시키는, 절멸시키는 조치를 시리즈로 이렇게 내가지고 사법부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점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라가 국가 위기의 이 성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얘기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법부의 손을 보는 요체는 핵심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그 사법부 붕괴의 이유는 이재명 범죄의 세척과 소멸입니다.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지금 2단계도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는 재판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건 헌법 84조의 해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이미 형소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이건 본회의만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헌법 84조는 이런 경우를 예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란 범죄 같은 것만 소출을 할 뿐이다라는 건데 이 84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죄로 확장 해석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아마 이제 재판이 정지가 될 거예요. 재판 중지가 아니고 재임 중에 정지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고 이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망신을 줘가지고 그 칠링 이펙트,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2단계의 주요한 일이 되겠죠. 3단계가 이제 문제인데 3단계는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5개의 재판을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것은 3심을 지나서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 있고 어떤 건 2심에 돼 있고 어떤 건 지금 3개는 1심에 계류 중인데 1, 2, 3심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게 거의 방향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느냐면은 토론에서 2차, 3차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작 기소 내지는 억지 기소라는 표현을 이 후보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재판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이미 확정이 된 건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변호인 입을 통해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형은 확정이 됐지만 이것은 조작 기소에 뭐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내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측근이잖아요. 측근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의 면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그렇죠. 측근들에 대한 면제까지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3단계, 4단계 본인에 대한 그 5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고 4단계는 측근에 대한 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변호인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슬쩍 흘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형법에 있는 거니까요. 형사소송법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심이나 3심에 계류되어 있는 건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기소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불기소를 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누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서류만 내놓고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거나 구형해서 거의 뭐 의미 없는 구형을 해가지고 그냥 재판을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1, 2, 3, 4단계가 일부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지금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시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거의 세척을 해서 탈출을 시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이 잘 안 되면 셀프 사면 복권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좋아요. 좋은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부는 붕괴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온 사법부에 대해서 쫙 줄을 세우고 하는 거죠. 일선 판사들도 재판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을로될 수 있는 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87년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판사들을 사실 인사권으로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주요 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만한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존경받는 분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법관이 됐지? 어떻게 법원장을 하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사로 장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우리나라의 독특한 것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만 전담을 하는 법원이 아예 생겨가지고요.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법원장부터 단독판사까지 부장은 물론이고요. 특정 지역 출신은 아예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출입 기자를 했는데 거기 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일부 판사들한테 있었어요. 물론 일부 판사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장 단계에서부터 그 선고 단계까지 대개는 1심을 하지만 가끔은 단독 경우에는 2심도 그 형사법원에서 합의부에서 하기 때문에 1, 2심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법관들을 통제를 하면서 형사 재판에 관한 공판에 관한 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독재 정권을 했죠. 그런데 이제 87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쓰러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참 생소한 광경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말을 안 듣는 판사들이 가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제 1차 사법파동이 71년도에 있었던 건데 1차 사법파동은 그 당시에 대법관이 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데려다가 팼습니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출입을 할 때 보니까 우리는 맞았다 하는 판사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독재 정권이 악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지방법원장이랄지 수석부장들은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곤혹스러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87년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건 고문이나 이런 그 어떤 압박에 의한 것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독재 정권 시절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입법을 통한 독재, 그러니까 그렇죠.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되는 건가요? 합법적 독재, 민주적 독재 뭐 이런 게 지금 되는데 이게 아마 학술 용어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합법적 독재, 민주적 독재 지금 우리가 이걸 눈앞에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란 종식은 사실상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서 법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쪽 면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지금의 대통령 선거를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마 내란 극복 선거다라고 말하는 게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으로는 일단락이 됐고 제2, 제3의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 대한민국 조건에서는 불가능. 그리고 법적인 내란 종식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 이건 정치인이 더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 실제로 한 일은 범죄 혐의를 청산하려는 노력, 사법부를 겁박하고 범죄 혐의를 청산하려는 노력들이 실제로는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것들의 전부였다. 일종의 괴물 독재로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집권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 그러면은 사법부는 붕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해요. 거의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사법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럼 뭐 사법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간단하죠. 근데 이 사법부가 붕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억울한 사건의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이 억울한 관련자는 우리 국민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항상 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 뭐 노동법도 잘 보지만은요. 여기서는 재판이나 수사를 했을 때 제대로 해주는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그 룰 오브 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이미지, 국가 위상 이런 데 아주 직격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법 시스템은 결국 국가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만약 여기다 지금 먹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붕괴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요. 국민들이 내일 아니니까 내가 뭐 경찰서 갈 일, 검찰 갈 일, 재판 받으러 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구하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으로 지금 이재명 구하기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뭐 내 건 한 건인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가 뭐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 기소, 뭐 조작 기소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난 지금 억울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령 억지 기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만약에 정말로 억지 기소고 조작 기소라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판사들을 다 겁박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죄를 탕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국가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김문수하고 같이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란 세력과 공조한다는 건 좀 해괴하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해괴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김문수와 같이 한다라는 이낙연 총리의 판단, 결정. 이것이 해괴합니까? 해괴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지금 현재 당선 가능권에 들어와 있는 두 후보가 있는데 한 후보는 사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결국 나라의 미래를 지금 바꿔먹는 거고요. 한 후보는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세력하고 가까웠던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 윤석열 밑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고 지금 현재도 윤석열 문제만 나오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행적을 보면은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하고 또 한때는 또 가까웠던 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뭐 가끔 인식이 보면은 이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노동부 장관이 맞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나? 왜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한쪽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나라 뭐 삼권 분립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특히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고 지금 그 뜻을 감추지 않잖아요. 깨끗한 법원이나
사법부 너희들 각오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없습니다. 이건 그쪽에 몇 사람 빼고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법원 너희들 각오해라 이렇게 독재국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찾기 쉽지는 않아요. 독재국가에 가면 이제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서도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뭐 법원을 아주 철저하게 장악했던 사람도 법원 너희들 각오해라라고 술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유죄 나오니까 시위하면서 서초동도 그게 법원에 있는 것이죠. 서초동도 국민의 땅이다. 막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정책내는 법원 각오해라고 겁박하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국민은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데 사실 권력은 나누어야 되거든요. 권력은 지금 3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권력은 3권보다는 훨씬 잘게 나눠져야 됩니다. 3권 플러스 알파예요. 그 중에는 감사원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중앙은행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언론도 어떻게 보면 권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론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눠져야 될 권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 하나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은 그건 선언적인 거죠. 그걸 금과 옥조로 해가지고 하는 건 뭔가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내란 종식은 완성이 되었고 파면으로 완성이 되었고 사법 절차를 통한 내란 종식은 재판이 끝나면 끝날 것이고 민주당은 이번 내란 종식 선거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표지는 그렇게 걸어놓고 실제로 진행된 건 사법부 장악, 괴물 독재, 사법부 장악 그리고 어찌 보면 장기 독재 음모까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바로 그런 사법부 장악과 민주주의 파괴, 장기 독재 음모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다. 그렇죠. 장기 독재 음모도 후보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좀 새어 나왔죠. 본인이 개헌 얘기를 극도로 싫어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개헌안을 내놨는데 대통령 연임제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왜 중임제 다른 사람들 다 중임 그러는데 연임이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2022년에 이재명의 개헌 공약은 4년 연임제가 아니고 중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엔 왜 연임제로 바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은 그러면 1차 연임이라고 뭐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중임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러면 간단할 일이고요. 헌법 128조 2항 문제. 현재 대통령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없애버리는 개헌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중언부언해요. 학계 의견이 그렇다라는 말도 하고 국민의 뜻이라면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 뭐 그냥 그 128조 2항은 손댈 수 없는 조항이고요. 뭐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을 학계 찾아서 국민 찾아서 국민하고 민주를 너무 입에 자주 올리는 사람은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8조 2항을 손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임제로 하면서 나는 연임제 개헌이니까 이 128조 2항과 해당이 없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기 집권,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5+8 그러면 13년 아니에요? 네. 13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리고 그 13년 끝에는 또 다른 자기가 친애하는 후임자를 내세워가지고 8년 더해서 그러면 몇 년 되나요? 5+8+8 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단칼에 잘라버릴 수도 있었는데 25일 기자회견에서 그걸 단칼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임이다 중임이다 가지고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말장난을 하는 걸로 봐서는 장기 집권의 의도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깔려 있다라고 최소한 욕심은 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물론 한국 상황에서 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괴물 독재 저지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꾸 국민 찾아 쌓고 뭐 어쩌 삼권 분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또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뭐 이러면은 삼권 분립 붕괴, 장기 집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종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윤이 다시 상황이 돼가지고 제2, 제3의 계엄을 한다. 김문수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을 한다라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김문수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김문수 머릿속에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문수가 물론 문제가 있는 후보인 건 맞지만 김문수가 이런 정도로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거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고 객관적이고 이건 근심할 만한 일이죠. 이건 노파심이 아니고요. 정말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고 미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보자면 국민들 사이에 특히 중도층 사이에 독재 포비아,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아귀에 모든 권력을 다 주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독재 공포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슬슬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정보기관까지 이런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럼 박정희 전두환이죠. 군사정권 때. 네, 군사정권 때는 있었죠.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기자였고 그런데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막걸리도 함부로 잘 못 먹었어요. 막걸리 먹다 잡혀가고 택시 속에서 박정희 전두환 욕하다가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옥살이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독재의 기억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독재의 기억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첨단 시대지만 전화를 할 때 아차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뭐 그러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녹음 때문에 공포증이 있는데 그때는 도청의 공포가 있었고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지라는 확신을 87년 이후에는 90년대 어느 순간 YS 시기, DJ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국가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에 가졌는데요. 지금은 확신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더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나마 독재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은 권력 분립 외에는 인간의 욕망, 특히 이 정치인 중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정치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권력 분립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권력은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을 너무 나누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속에 있지만요. 실제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 대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권력 분립을 효과적으로 하는 현명한 정치인, 그리고 눈이 밝은 정치인, 귀가 좋은 정치인,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정치인으로서 옛날 얘기는 다 빼고 정치인으로서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데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남시장 할 때는
모라토리움도 거짓말 모라토리움을 했고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 시리즈를 보면서 이분은 손대는 것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잠깐만요. 왜 거짓 모라토리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장 때. 전국에 240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성남시는 분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톱 그룹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가장 잘 사는 지자체 중에 하나다. 그렇죠. 가장 잘 사는 지자체 단체장이 모라토리움을 했으면 우리나라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라토리움을 제일 반대한 사람이 형님이잖아요. 친형님이잖아요. 친형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저는 그 형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걸렸고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런 것은 제가 21년도에 이낙연 선거 경선 캠프에서 하면서 이걸 쭉 들여다봤는데요. 이미 지역에서는 다 소문이 날 대로 난 사안이었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경우가 물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은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이 불신 그리고 이분은 한다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다면이 좋은 일 같으면은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면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 붕괴의 문제도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법부 붕괴는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올라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에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를 지금 업그레이드해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이고 이 삼각 파도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사실 상황이 많이 종식이 된 내란 종식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 가지고는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끝으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치판 들여다보기도 싫다. 특히 3차 TV 토론을 보면서 약간 조금 혐오스러운 발언들도 오고 가고 비판만 일삼는 그런 걸 보면서 투표장도 가기 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도 동의합니다.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번에 투표를 하지 말까 하는 얘기를 상당히 깊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기권율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권을 하는 것은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소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경우 그건 기권표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비단길을 열어주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기권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게 지금 정치 혐오, 정치 기피 뭐 이런 어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항상 결론적으로 독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우리가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